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수가 여전히 빨간불이지만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변화가 상당합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2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부진한 양상, 잠시 매도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 전환되긴 했는데 오전만큼 외국인 수급이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 여전히 플러스권 움직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관련해서 계속 속보를 통해서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WTO의 제소를 그때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소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 지금 빌더랩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 3자 회동을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스타게이트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접점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중요한 뉴스들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딱 3가지만 알려드리는 시간 3포인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관세 얘기인데 네.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될까 싶다가 다시 2시 구간 중국이 뭔가 맞불을 놓으면서 스물스물 그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미국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 쪽으로 이제 원펀치를 날렸어요. 날린 상황에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간 이제 합의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예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절대 꺼진 건 아니에요. 합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쪽은 살짝 불씨가 이제 가라앉은 거겠죠. 그러면서 중국 쪽을 바라봤는데 중국은 한번 붙어보자. 요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같은 미국이 이제 10% 추가 관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산 석탄, LNG에 대해서 15% 관세, 원유, 농기계 그리고 대형 자동차 뭐 픽업 트럭 1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중국이 머리를 잘 쓴 건지 이 관세 부과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우회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이 그러니까 조달이 다 가능한 것들을 좀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석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호주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쪽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 조달이 가능한 쪽으로 관세를 이제 역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맞불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싸움이 이걸 싸움이라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에서 미국의 에너지원, 석탄이나 LNG를 안 사와도 딴 데서 충분히 사올 수 있고 따라서 이 자국 내에 물가에는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선에서 하지만 또 미국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러면서 액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달라.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또 광물들 텅스텐하고요.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여기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점점 더 미중 갈등이 강대강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중국도 이 정도로 명분을 쌓아놓고 뭔가 그 다음 스텝이 나오게 될까요? 계속 다음 스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약간의 화해 제스처 아니면은 조금 더 강도 높게 이 날을 세울까요? 일단은 조율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율이 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내수의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과 같이 자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경제 살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수적으로 어쨌든 이제 드라이브 좀 걸어야 되는데 사실 글로벌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를 해줄 만한 그 소비 섹터가 되는 지역이 미국 외에 대한시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정말 좋은 질 좋은 소비 시장을 중국 입장에서 놓치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중국이 뭐 둘 사이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열의에 있다고 열세에 있다고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너희가 안 줘도 우리는 조달이 가능해. 너희 이거 없으면 안 될걸?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뭐 지금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제재를 하고 있지만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100% 막아버리게 된다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첨단 반도체의 어떤 조달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그 완성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로 수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유럽 섹터든 미국 섹터든 이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라는 그런 간단한 개념에서 봤을 때 네. 생산보다는 소비가 우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약간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도 너무 무리수를 두지는 않고 네네. 어느 정도 액션을 하면서 네네. 돌파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네네. 뭐 관세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면 여기서 더 약간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속담에 참 좋은 비유가 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과거에 2018년도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미국하고 중국 싸움이잖아요. 그때 그 속담 정말 많이 써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힘들어요. 그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인 영향을 안 좋았어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네. 1월 30일 날 영향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영향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 석담도 하나 생각이 났다가 갑자기 싹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네. 이런 그 2018년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실물 경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는 있어요. 아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네.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탄력은 둔화되지만 뭐 갑작스러운 어제와 같은 쇼크성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돼 있고 섹터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 지수와 섹터 좀 달리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반응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외국인들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1월 31일인가요? 정말 죄송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1조 가량 아마 매도했을 거거든요. 그날 딥시크 그거잖아요. 네, 1월 그렇죠. 딥시크. 31일. 네. 그 부분인데 그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31일 맞네요. 오늘 만약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했다라면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아니라서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선물 쪽에서 장중에 8천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수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 좀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이게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대비를 저는 했었다라고 그렇게 봐줘요.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영향이 뭐 그렇게 발작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 네네. 종목별로 봤을 때 두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네네. 확실히 좀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혹은 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러브콜을 보낸 조선방산 원전 쪽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네네네. 오전만 하더라도 샘 울트먼 이슈가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이쪽 뭐 IT라든지 그리고 어제 충격을 받았던 몇몇 종목군들이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저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생각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2월달 같은 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게 그 명절 기간 때문에 지난 출연을 못 해가지고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들어서 시장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신년효과.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12월달 증시가 안 좋으면 1월달이 괜찮았었고 12월달이 좋으면 1월달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달 증시가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달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신년효과. 그러면서 제가 비유했던 게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그때를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11월달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고 2019년 1월달에 삼성전자가 20% 넘게 올라가게 되면서 1달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월달 가서는 다시 주춤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와 그때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장이 그때는 삼성이었지만 이번에는 하이스가 20% 넘게 갔어요. 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 신년 효과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달이 바뀌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이미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뭐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월달 증시까지도 계속 지속이 못 됐다는 점을 보게 되면 2월달 주춤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월 30일 날 참 신기하게 생각이 든 게 참 교묘하게 달이 바뀌는 시점 여기에 하필은 왜 딥시크라는 이슈가 나왔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시간 지나서 돌이켜보게 되면은 시장의 변곡점에서 이번에 딥시크 같은 이런 이슈들이 꼭 발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월 30일 날 딥시크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2월달 증시는 관세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2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 변동성 상세 이런 네. 것들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2월 들어서 저희 첫 출연이신데 스탠스가 1월보다는 조금 네네.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저희가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섹터를 조금 더 압축해 볼 텐데요. 두 번째 포인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여러모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샘 울트먼과 또 이재용 회장의 만남, 지금 스타게이트 그들의 협업? 패밀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삼각동맹. 네. 그 동맹 안에, 동맹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동맹 안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네. 또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는 양상인데 약간은 또 윗꼬리가 달려있고 삼성전자,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까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좋게 말씀은 안 드렸어요. 좋게 말씀은. 일단은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나빠지진 않겠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영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역할을 조금 더 잘 해내지 않을까? 지금 기술 개발이 더딘 것에 있어서도 CEO라든지 경영진들의 판단 미스에 대한 그런 원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 아닌 반박을 하자면은 과거 이건희 회장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랬을까요?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행보라든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전자 했던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1등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추격차 전략. 근데 이재용 회장의 사물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바로 1등 프리미엄이 올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시간이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소가 되게 되면서 네. 앞으로의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시장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속대표를 좀 쓰자면은 이제 깜빡이 안 가게 됐어요. 깜빡이 안 가게 됐지만은 중요한 건 이 사물 리스크 해소가 되기 전에도 이재용 회장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전과 후가 오늘 기점에서 봤을 때 달라진 건 없다. 경영 환경이 바뀐 건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물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이스와 격차를 줄이게 된다면 이게 물론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당장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1B 디램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수율이 나온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완성품이 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 근데 지금 수율이 제가 봤을 때 안 잡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잡게 되면 8월 달인데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도 이 부분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엔비디아 상당히 엔비디아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쪽은 사실 기대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냥 브로드컴 쪽으로 일단은 메인 노선을 공급사 잡아서. 잡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테슬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확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하게 되면 TSMC가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하이스가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 애플이 TSMC, 테슬라가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하이스라는 이 공식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절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메인 공급사를 엔비디아 목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브로드컴 쪽으로 제가 네. 볼 때는 잡는 게 아마 앞으로 더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교착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가 귀인이 될 것인가. 네네네. 오늘 또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 부분은 일단은 신성장 동력이 확보가 됐다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낚시 효과가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단에서 수혜가 되는 밴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삼성전자 그 밑에 소부장 쪽으로요? 예를 들게 되면은 로봇을 한번 잘 보자고요.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회사를 편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로봇 사업을 강화할 거다. 이거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오픈AI 한다 그러고 테슬라도 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나요? 그 아랫단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봇 관련주만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픈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대형주 주도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주 쪽으로 그 매기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코로나 때로 한번 가볼게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비대면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갔죠?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대형주 장세, 주도주,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주도주 장세라기보다는 테마였던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 가기에는 조금은 환경이 그리고 시장 성격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시장 성격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논해봐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스타게이트와의 뭐 수혜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음표인데다가 가뜩이나 네네. 시장 분위기가 대형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스타게이트의 이 프로젝트잖아요. 새 네네. 업체 네네. 이 오픈AI랑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가 협업을 하는 네.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런 업체가 될 텐데 핵심 사업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대규모의 투자인 네네, 거고 맞죠. 이럴 경우에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수혜를 삼성전자에서 칩 이만큼 우리는 뭐 이쪽에서 뭐 받을 거야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 삼성전자 실적에도 좋고 이렇게 직접적인 뭔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까요? 질문하신 것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네, 실적. 네, 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외에 새로운 캐시카우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나왔던 때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옛날에 뭐 휴대폰 네. 네. 갤럭시 S4로 네. 갤럭시 옛날에. S4가 정점이었는데 네. 와 벌써 20인 옛날이죠. S25인데 네, S4 옛날이에요. 얘기 나오네요. 정말 그 2012년, 13년도에 반도체가 아닌 스마트폰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 10조가 넘어가게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 괜찮았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삼성전자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외국인들이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네.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퍼포먼스가 좋아서 이것저것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네네.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쪽은 어떨까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났고 여기에다가 샘 울트먼의 우리나라의 방한 흐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소프트웨어는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트럼프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딥시크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큰 위협은 안 된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딥시크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새로운 물결로 저는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도 상반기 때 보시면 아시면 그때 AI가 처음 태동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방향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딥시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클 겁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가 나타났을 때 그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과거에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 2023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이게 AI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딥시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소위 말하는 가성비 AI 요 측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AI 소프트가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픈AI가 우리나라 쪽으로 카카오와 협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또 갈 만한 이슈가 생긴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 잘 나가지고 시간에 걸쳐 2%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당연히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이 내일장 우리나라 증시에 또 AI 소프트 관련 종목들 쪽으로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간단하게 결론만 내면은 결국 트럼프발 관세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딥시크 관련된 딥시크로 촉발된 AI 소프트웨어 이게 좀 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의 토픽은 어떤 종목이세요? 최근에 토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솔트루스. 솔트룩스. 네, 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언어 모델 관련돼가지고,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솔트루스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비슷한 걸 찾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걸 찾게 되다 보니까 좀 작은 것은 솔트루스. 그리고 네카오도 아마 네이버 이번을 카카오. 계기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또 희망의 불씨를 보셨네요. 그러면 정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